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탄 신도시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하나 있고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바로 직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4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사연살롱 애청자로서 그동안 많은 이혼 사연에 공감을 했는데요. 저 역시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저도 그랬지만 이혼의 결정적 사유가 되는 건 시댁과 저 사이에서 자기네 집 편만 드는 남편 때문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전 남편도 전 시어머니도 자기들 유리할 때에만 이제 자기네 집 식구 됐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어요. 마치 저는 어쩔 수 없이 딸려있는 짐짝 취급하고 여전히 자기네만 가족인 것처럼 굴더라고요. 이혼할 때도 시어머니가 어찌나 저한테 악을 쓰며 막말을 해댔는지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혼 사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게임 관련 일을 하던 남편을 저희 회사 광고 의뢰 때문에 만난 게 처음이었죠. 한마디로 일 때문에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일을 하러 와서도 혼이 다른 데 빠져 있는 것 같고 영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더니 순순히 사죄를 하며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서 아직도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자꾸 아버지랑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후회가 많네요. 저는 그런 남편을 순수하고 정이 많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마감 일자도 많이 늘려주고 회사에도 낼 서류도 제가 대신해서 처리해주기도 했죠. 그러다가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홀시어머니 모시게 된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엄마, 그렇게 따지면 홀부모 있는 사람들 다 결혼하기 힘들게? 사람 운명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거야 물론 그렇지만 어째 그 안 싸던 자리가 종호한테 우리 애가 하는데 좀 간섭이 심할 것 같아서 말이야. 가뜩이나 하나 있는 여동생은 해외로 시집가서 잘 오지도 않는다며. 그럼 아들한테 더 집착하지 않겠어?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지잖아. 엄마도 나보고 항상 마음으로는 어린애 같다고 하잖아. 종우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야. 제가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감싸면서까지 결혼을 설득했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제가 너무 쉽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 같아요. 남편은 결혼을 앞두고도 혼자 된 어머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내가 게임 쪽에서 완전 성공하면 진짜 큰 집 사서 위층에는 엄마, 아래층에는 우리 이렇게 살고 싶어. 단독주택 말하는 거야? 그럼 같은 집에서 살겠다는 거네? 꼭 단독주택일 필요는 없지. 같은 아파트나 고급 빌라여도 위아래로 살 수 있잖아. 근데 지연이 너는 우리 엄마랑 같은 집에 사는 게 싫어? 생각해 본 적은 없지. 요즘은 다들 따로 살잖아. 친정이고 시댁이고 다 가깝지 않게 멀리 사니까. 근데 친구들 보면 아이 낳고 하면 아무래도 친정 엄마 도움을 더 받게 되니까. 친정 가까운 데로 이사가는 애들은 꽤 있더라. 제 말을 듣고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사실 남편은 친정하고 가까이 사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거였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졌구나. 마음이 참 곱다. 그렇게만 여겼어요. 물론
자기 엄마 생각하는 건 절대 나쁘지 않아요. 좋은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기와 같이 사는 아내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러는 건 문제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 전에는 두 사람만 잘 살면 된다며 자기는 신경 쓰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양쪽 집이 사는 게 비슷비슷해서 잘 맞겠다고 했고요. 사실 양쪽 집이 비슷하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지방에서 큰 녹차밭을 갖고 계시고 그 일대에 꽤 많은 땅을 갖고 계셨는데 이미 아빠한테 주겠다는 유언장 공증까지 다 해놓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족은 할아버지 나몰라라 하거나 좀 귀찮아했는데 저희 아빠랑 엄마는 엄청 극진히 간호하시고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까지 모셔와서 수술 비용 다 대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막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아빠는 공무원이고 엄마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평범했는데 할아버지 재산을 받게 되면 좀 형편이 나아지기는 하죠. 그에 비해 남편 집안은 남편 집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있지 여유 있는 친인척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한테 했던 게 떠올라서 남편을 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결혼 당시에 저희가 꽤 많은 유산을 받을 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러자고 하셨죠. 어차피 저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양쪽 집에서 반반 돈을 해줘서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 아파트가 시댁하고 버스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남편이 저와 자기 회사랑 시댁이랑 거리를 다 재보고 거기로 하자고 주장했던 거였어요. 물론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살면서도 잘 몰랐죠.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아무 때나 들락거리는 걸 보며 그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아들이 떨어져 사니까 아직은 어색하기도 하고 보고 싶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구 위치를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식기도 멋대로 옮겨놓고 어떤 건 쓰지 마라, 이거는 써라 하는 게 계속됐어요.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내가 내 집을 어떻게 꾸밀까, 그릇을 어떤 걸 쓸까 이런 상상을 하며 즐거울 때가 있었죠. 그게 와장창 깨진 거였어요. 그 생활이 석 달을 넘기며 계속되니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힘들었어요. 음식도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이나 생선조림 같은 것만 먹어야 하니 이게 뭐지 싶더군요. 이거는 셋이 사는 거지 둘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잠만 본가에서 자는 거지 거의 저희 집에 와서 살다시피 했고요. 식기세척기 돌리고 건조시키는 것까지 못마땅하다며 뭐라고 해서 신혼 선물로 받아놓고 거의 써보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런 거 영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저게 제대로 씻어주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 자고로 집안일이라는 거는 사람 손이 닿아야 야무진 법이야. 그런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게을러지는 법이다. 어머니, 요새는 이런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저나 종호 씨 둘 다 맞벌이라 바쁘잖아요. 이런 거라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죠. 하여간 요즘 애들은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들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혀를 차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아. 어머니, 식기세척기 안 쓰면 종호 씨도 매번 손으로 설거지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내 아들을 꼭 그렇게 설거지 시켜야 속이 시원하겠니? 어? 시키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로 했고요. 어머니도 종호 씨가 얘기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으니
저를 매섭게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은 당신 집처럼 여기는 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 자고 가는 방 커튼 바꾸고 이불 바꾸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 안방까지 들어와서 이상하고 묵직한 무슨 의료회사에서 나온 매트를 깔아놓지를 않나. 제 화장대 서랍에 있던 액세서리 통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나.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고 액세서리 통을 찾으니까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 놀랐는지 자기가 실수로 가져간 것 같다며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니, 나도 기억에 전혀 없는데 집에 가보니까 내 가방에 그게 있지 뭐니? 알았으면 어제 네가 그렇게 찾는데 그 자리에서 줬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잘 둬라. 아무데나 두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맞아, 지연아. 가만 보면 네가 은근히 덜렁대는 데가 있다니까. 내 액세서리 통을 내 화장대 서랍 안에 두는 게 덜렁대는 거야? 어머니, 이게 어디 다른 데 있었나요? 저는 꺼내놓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발이 달려서 밖에 나갔어요? 어머니 가방에 들어갔어요. 제 집에서 제 액세서리 통을 제 화장대에 넣는 것보다 어떻게 더 잘 둬요? 종호 씨, 말해봐. 맨날 쓰는 액세서리를 은행 금고에 넣어둘까? 그래? 제가 날카로워져서 따박따박 말을 하니 둘 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내친 김에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살림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제가 하는 게 부족한 것 같으니 물건도 어머니가 마음대로 배치하시는데요. 이제 그냥 놔두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가 해야 늘지 않겠어요? 이거 제 살림이고 여기 제 집입니다. 저랑 종호 씨 집이에요. 어머니가 여기서 저희랑 사시는 건가요? 아니다. 내가 언제 그렇댔니? 아들 집이니까 오는 거지. 난 네가 그렇게 불편하는 줄 몰랐다. 진작에 말하지 그랬냐? 제 딴에는 돌려서 꽤 말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다고 하시니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 불편해요. 저도 신혼생활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다시 쓰겠습니다. 그거 안 하니까 종호 씨는 부엌일 자꾸 미루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 부엌일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저나 종호 씨나 같이 나가서 일하는 입장이니 저희는 처음 약속한 대로 나눠서 집안일 해야겠어요.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집 오는 거에 뜸하셨고 남편도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남편은 자기 엄마 반찬이 없으니 밥이 안 넘어간다는 둥 불평을 했고 결국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옳았구나 하고 다시 저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어요. 아들 먹일 반찬이라면서 처음에는 해오시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재료를 저희 집으로 주문하라고 하고서는 와서 저한테 시키는 거였어요. 네가 요리를 안 하니까 종호가 맨날 불평하는 거 아니겠냐? 이제부터는 내가 더 자주 오가면서 너 반찬부터 시작해서 요리 좀 가르쳐야겠다. 어머니, 그렇다고 이렇게 휴일 쉬는 아침에 예고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종호 씨 말은 저렇게 해도 지금 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 거의 다 남겼어요. 어제도 배달 음식 시켜 먹었고요. 제가 해주나 어머니가 해주시나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어머니 음식이 좋다고 하지 냉장고 열어보세요. 어머니 해오신 반찬 거의 다 그대로 있어요. 양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몇 번 집에서 저녁 못 먹었고 남편은 저녁 집에서 먹어도 다 시켜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고는 입술을 실룩대시더니 저한테 막 쏘아붙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집에서 애하고 같이 밥을 먹어줘야 할 거 아니야. 뭐 그리 찰난 일을 한다고 종호보다 집에 늦게 오는 거냐? 그건 그렇고 너도 우리 집안 입맛에 맞는 요리는 배워야지. 어디서 그렇게 말대답이야. 잘못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지 말대답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 요리 가르쳐 주시는 건 좋지만 이렇게 아무 시간에나 찾아오지는 말아주세요.
종호 씨가 친구들하고 등산 가고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도 휴일날 일찍 일어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어머니 아들이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더는 저에게 따지지 못한 시어머니는 시근덕거리며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날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친구들하고 등산 간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꽤나 뭐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거칠게 내려놓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어? 너 음식 가르쳐주겠다는데 그게 못할 일이냐고. 종호 씨도 어머니 반찬 안 먹잖아. 말로만 엄마 반찬 아니면 밥 못 먹겠다 그러고 맨날 사 먹잖아.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기껏 너 위해서 음식 알려주겠다는데 뭐 그렇게 난리냐? 엄마가 남이야? 당연히 나한테는 남이지. 내가 어머니 반년 전까지만 해도 알기를 했어? 이거 종호 씨나 어머니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나한테는 간섭이고 사생활 침해라고. 그러는 종호 씨도 휴일 아침 일찍 우리 부모님이 찾아와서 종호 씨 깨우면 어떨 것 같은데? 종호 씨처럼 쉬는 날 방해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또 있어? 야, 어쨌든 이제 우리 엄마는 남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질색팔색 할 일이냐고. 종호 씨, 내 말에 대답 안 하고 자꾸 나보고만 뭐라 하지 마. 종호 씨 말해봐. 우리 부모님도 남 아니니까 쉬는 날 찾아와서 아침 일찍 깨워서 일 시키면 좋겠냐고. 그리고 나 전에 몰랐는데 종호 씨 여기에 집 장만하는 거 고집한 이유 있지? 종호 씨 본가랑 가까워서 그런 거지.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해봐.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도 안 진다며 화를 내고 도로 나가버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몇 번이고 싸운 끝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요리를 가르치겠다느니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하며 휴일에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시어머니랑 이런 난리를 치르는 동안 친정 부모님은 정말 저희한테 조심하셨어요. 아무 때나 전화도 하지 않았고 어쩌다 안부 전화 빼먹어도 그걸로 뭐라 하시는 적도 없었죠. 오히려 바쁜데 잊어버릴 수도 있지 별일 없이 지내면 그걸로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와의 일 그리고 남편하고의 일은 제가 풀어야 되니 친정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남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다 불평 불만 같아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애써 길러 결혼시켜 놨더니 바로 나쁜 말만 들리면 어디 좋으시겠어요? 게다가 녹차밭 일 때문에 지방에 가실 때도 많아서 저희한테 간섭하실 틈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줄도 전혀 모르셨죠. 전화로는 늘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그런 줄 아셨을 거예요. 저는 순진하게 이 모든 일들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차츰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보완해 가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네요. 하지만 다음에 제가 딸을 낳고서 시어머니한테 더더욱 실망했어요. 친정에서는 엄청 기뻐하셨고 저한테 축하와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휴,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어. 아기가 아기를 낳았네. 이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다. 세상에 내 딸이 어른이 돼서 엄마가 되다니. 엄마가 할머니가 됐네. 나 너무 감격스럽다. 아빠도 그렇다. 참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구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괜히 눈물도 나려고 그런다. 수고했다 지연아. 그리고 이런 기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 헤이, 두 분 다 뭐 그렇게까지. 엄마, 그리고 나 엄마 말대로 어른이야. 애기 아니야. 앞으로 더 책임감이 강해져야지. 엄마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그리고 김서방 자네도 우리 지연이랑 힘 합쳐서 아이 잘 키워야 하네. 아이는 혼자 키우는 거 아니야. 우리 때야 시대가 그랬으니
여자들이 더 육아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나? 지연이 고생한 거 잘 알아주고 지금보다 더 분담 많이 해야 되네. 당신은 사위한테도 축하를 해야지. 뭐 그런 말부터 해. 김서방, 아빠 된 거 축하하네.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말씀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아마 자기도 속으로 찔렸겠죠. 집안일 거의 저한테 미루고 안 하기 일쑤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친정 부모님 축하를 잔뜩 받고 선물도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리원 들어가는 날 겨우 오셔서는 한숨을 푹 쉬는 거였어요. 아, 기어이 내 아들이 아빠가 됐구나. 참 쓸쓸하다. 내가 종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종호가 이제 애한테 신경 쓰면 나랑 지낼 시간은 점점 더 없어지겠구나. 네가 이런 기분을 알기나 하니? 나중에 네 애기 시집 보내면 알까? 아니지. 아들하고 딸은 또 다르니까 네가 아들 하나 더 낳아서 딱 나 같은 기분 느껴봤으면 좋겠구나. 니네한테 소외당하는 기분 말이다. 손녀가 태어났다고 좋아하고 축하해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딸 때문에 자기 자리가 좁아졌다며 그걸 쓸쓸해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지만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기를 쓰고 저희 집에 와서 오만 간섭 다 했는지 알겠더군요. 자기 존재감 때문이었어요. 또 아들한테 집착도 있었고요. 그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본인 입으로 들으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우리 언젠가 아래 위층하며 살 거라고. 애기 좀 클 때 되면 우리가 그 정도 재력은 되지 않겠어? 난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축 처져 있지 말고 기운 차려. 애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내가 애 봐주면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우리 집 너무 답답해서 그래. 저는 그때 시어머니 속셈 하나를 더 알았어요. 솔직히 시댁이 좀 좁기는 하거든요. 그에 비해 저희 집은 전용 면적만 26평 정도 됐으니 그게 좋았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는 제가 육아휴직 내고 볼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도 얼른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를 달랬어요. 그래 엄마, 지금 여기 엄마 들어와서 살면 애까지 있는데 너무 복잡해. 전에야 아기가 없으니까 엄마 있어도 크게 답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연이도 엄마보다는 장모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또 한숨을 푹 쉬었고 저는 저대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당시 남편은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임신 7개월 차였던 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집에 들어앉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게이머로 살아보고 싶다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몇 번 다투기도 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건 남편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쫓겨났다는 거였어요. 저도 회사에서 알게 됐어요. 남편이 다니던 게임 회사와 새로운 작업을 하던 직원이 저한테 괜찮냐며 걱정이 돼서 위로한다고 말을 꺼내서였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꼬치꼬치 캐물으니 그제야 실토를 하며 이러더군요. 제발 부탁이니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줄래?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한테도 내가 이렇게 빌게. 창피한 줄은 아니? 그럼 애초에 왜 그렇게 맨날 일을 펑크낸 거야? 아, 몰라. 사람들이 나 힘든 건 알아주지도 않고 몰아치기만 하니까 그렇지. 남편은 처음 저를 만났을 때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기 힘든 것만 하소연하는 게 버릇이더군요.
그걸 저는 너무 늦게 한 거였고요. 아무튼 남편은 그때부터 제 눈치를 슬슬 보며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아이 봐주며 같이 살겠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말렸던 거고요. 남편이 계속 회사를 다녔다면 아마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혼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가 막 태어났고 어쨌든 결혼했으니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시도조차 안 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와중에 저만 원망스럽다는 듯 노려봤고 제가 이제 육아휴직까지 해서 자기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산다며 불평을 했어요. 빨대는 자기 아들이 저한테 꽂았는데 말이죠. 저는 월급의 3분의 2가 나왔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특별 지원금도 받았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게이머를 할 생각인지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게임질만 해댔고 어디 면접 보러 가는 신용도 하지 않았어요. 이력서는 몇 군데 넣은 것 같긴 했는데 아무 데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하긴 그쪽 업계에서 사고치고 잘렸는데 덥석 데려갈 회사가 있을 리 없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고 저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때 친정아빠가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너 말이다. 우리 차 사업 좀 도와줄 수 있니? 차 사업? 할아버지는 녹차를 기업에 납품만 하신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아빠가 물려받으면서 우리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 찻잎이 더 온전하게 소비자한테 닿으려면 그게 제일 좋겠다 싶었거든. 브랜드 만들고 유통은 시작했는데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거든. 네가 우리 차에 맞는 기획도 좀 해주고 홍보랑 광고 쪽 맡아주면 좋겠는데. 제가 회사에서는 기획을 담당했지만 대학 때 전공은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어쩐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본사 사무실은 서울에 있으니 지방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된다길래 저도 아빠 회사에 합류를 하게 됐네요.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빠가 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안 한다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와 아빠는 일을 하고 엄마는 아이를 봐주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친정엄마가 전보다 더 자주 집에 드나드니 남편도 집에만 있을 수 없어 일단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와는 훨씬 덜 마주치게 돼서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저는 일할 때보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심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저도 꽤나 놀랐어요. 남편과도 부딪힐 일이 줄어드니 마음을 덜 두게 되었고요. 친정엄마가 아이 봐주느라 너무 고생을 해서 허리까지 안 좋아지신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친정 부모님하고 1박 2일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죠. 그걸 남편이 또 시어머니한테 말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자로 한바탕 퍼부었어요. 니네 부모만 부모고 나는 그냥 아는 사람이냐?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어버이날이면 양쪽 집을 똑같이 챙기든지 해야지. 누구는 놀러가고 누구는 집에서 국이나 끓여 먹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 게다가 나는 네 시애미야. 아주 일한답시고 안팎으로 설치면서 지 시어머니 부양할 줄도 모르고 말이야. 어디서 이렇게 못 배워먹은 짓거리만 하는지 원? 그래서 저도 더는 못 참고 단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아들 다시 취직해서 얼른 돈 벌어서 여행 보내달라고 하세요. 어머니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 사람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다 제가 번 돈으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전화까지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근무 시간이라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을 수도 없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일로 남편이 백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네가 내조를 못하니까 남편이 저런 거야. 알아? 이런데도 너는
너만 좋자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니? 제가 그 사람한테 회사에서 실수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일을 못해서 잘린 거죠. 그것까지 제 탓이라고 하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이력이 나서 시어머니 하는 말에 바로바로 받아쳤어요. 시어머니와 골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남편이 취직은 안 하고 변명만 하고 놀고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친정 부모님한테나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어요. 그러는 사이 아빠 회사는 자리를 잡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기획팀장이 돼서 연봉도 오르고 인센티브도 받게 되었고요. 아이가 5살이 됐을 때 그동안 청약통장 부어놓은 걸로 새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동네가 마침 아이가 얼마 전부터 첼로 레슨을 받으러 가던 선생님 댁과 멀지 않아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첼로를 하게 된 건 친정 엄마 덕이었어요. 피아노 학원에 데려갔는데 금세 음계를 외우더니 피아노보다는 첼로에 더 관심을 갖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첼로 선생님을 알아봐서 매번 먼 곳까지 직접 데려가고 데려오셨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우리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마침 그 집이 딸아이 첼로 선생님과 가까운 데라며 아주 잘 됐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대놓고 좋아했어요. 훨씬 넓은 신축 아파트로 가니까요. 남편은 이제 집에서 노는 게 아예 몸에 배서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친정 부모님한테는 재택 일을 한다고 거짓말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남편한테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그저 아이 아빠니까 그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진짜 다 뒤집어 엎을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사를 가기 전 친정아빠 생신 기념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거든요. 물론 남편도 같이 갔었는데요. 정말 잘 놀고 잘 지내다 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신축 아파트에 새 가구를 넣으려고 치수를 재러 갔는데 이미 세간살이가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물건들이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물건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안방자리에 자기 의료기기 매트에 안마 의자에 온갖 것을 다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좀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태연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시어머니 물건이 왜 있어요?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그게... 야, 이제 우리 엄마랑 같이 살 때 되지 않았냐? 약속했잖아. 아이 크면 엄마랑 아래 위 하며 살겠다고. 근데 아래 위 할 것도 없이 이런 넓은 집 들어오게 됐는데 엄마랑 같이 살면 뭐 어때? 나도 이제 어깨 펴며 효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너는 대체 언제까지 네 남편 뜻을 그렇게 몰라줄 거냐? 하여간 밖으로만 나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나 할 줄 모르고 내가 이제 이 집안 기강을 잡을 거다. 서아도 내가 붙잡고 단단히 교육시킬 거니까 그리 알아. 아니요.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어머니 짐 다 빼세요. 바로 빼세요. 아니면 저 가만 안 있어요. 너 진짜 이럴래? 엄마더러 여기서 나가라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저는 그러는 남편 뺨을 바로 철썩 올려쳐버렸어요. 맞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서 휘둥그레져 저를 쳐다보더군요. 야, 몇 년째 일도 안 하고 쳐놀기만 하면서 뭐가? 어째? 이제 어깨 펴? 웃기시네. 야, 너 백수인 거 들키고서는 너 취업해서 재택근무한다고 니네 엄마한테 뻥 쳤잖아. 니네 엄마 아직도 네가 재택근무자인 줄 알지? 아줌마, 여기 아줌마 아들 반품하니까 그렇게 알고 도로 수거해 가세요. 이 짐 다 안 빼면 저 관리실에 연락할 거고
사람들 불러서 다 재활용센터 보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남편을 쳐다보며 겨우 말했어요. 너 이게 무슨 말이야? 회사 안 다녀? 재택근무한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아, 엄마. 그게 그러니까. 야, 박지연. 너 진짜 이럴래? 너야말로 미쳤지? 네 돈 한 푼 안 들인 내 집 갖고 네가 효도를 하시겠다?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해. 아줌마, 저 이제 아줌마하고 남이니까 얼른 짐 빼세요. 안 그러면 저 가택침입죄로 신고해버릴 거예요. 제가 하도 무섭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덜덜 떨며 집을 나갔고 남편도 바로 뒤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얼마 안 가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아이와 집을 나왔고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보내자 그제야 제가 진심으로 그러는 줄 몰랐다며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지연아, 나는 네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어. 미리 말 안 해서 많이 서운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서아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이혼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보자, 우리.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자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은 이혼이야. 너 그딴 말로 나 어떻게 해볼 생각 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 알 만큼 알았고 볼 거 다 보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네가 그러는 게 나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해? 너 위자료나 단단히 준비해도 그동안 네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 재산 늘리는데 기여했는지는 변호사하고 법원이 판단해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 엄마랑 어디 잘 해봐. 남편은 싹싹 빌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자기 엄마 집으로 갔어요. 여태까지 자기 백수인 것도 감춰준 나한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 적도 없고 제 돈으로 살면서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해놓고는 정말 이혼하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설설 기는 척하는 게 너무 가소롭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자기 아들 신세를 망쳤다며 아주 전화로 막말을 하고 문자로도 온전히 못 살 거라며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아줌마, 나한테 전화해서 한 말 다 녹음했거든요. 그리고 문자들도 다 모아서 이혼 소송에 꼭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계속 막말해 보시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없이 전화를 탁 끊더니 그 뒤로 연락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위자료도 받았어요. 전부 다 주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시댁집도 팔고 뭐 여러 가지로 쥐어짜기는 했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하고 시어머니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양육비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 사람 소식은 모르고 지내네요.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저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저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셔서 저는 외롭고 힘든지도 모르겠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작동할 때는 무시하지 말고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라요. 저처럼 오랜 세월 살며 속으로 골마들어가 폭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셨으면 해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동구에 사는 70대 중반의 할머니예요. 한강과 그 맞은편에 아름다운 서울 풍경이 보이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죠. 제가 여기에 살게 된 건 불과 몇 달 전부터예요. 한 6, 7개월쯤 됐으려나요? 저는 제가 먹은 나이만큼이나 산처럼 높고
계곡처럼 내려가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젊을 때 첫 딸과 헤어지기도 했고요. 다 늙어서는 아들놈한테 배신도 당했네요. 지금은 제가 헤어졌던 딸의 양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저 아래 남쪽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집은 벼농사 밭농사를 많이 했고 동네에서 나름 잘 산다는 소리를 들었죠. 옛날에 우리 같은 시골에서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딸들은 공부를 많이 안 시켰거든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도 아빠가 학교 빠지고 밭일 도우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래야 했고요. 저는 원래 부모님하고 일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어요. 꼭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을 가고 뭔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지 제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재미있었어요. 먹고 살 걱정도 없었고 앞날에 대한 불안도 없었네요. 하지만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시면서 저희 집 분위기는 확 바뀌었어요. 제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저는 대학에 갈 생각은 없었지만 당시에는 회사 격리가 될 수 있는 학원이 있어서 도시로 나가 그런 데에 들어가 볼까 싶었는데요. 저희 동네에서 같이 뛰놀고 자란 언니 한 명이 도시로 나가 몇 년 있더니 무슨 회사 격리가 됐다며 돌아왔는데 어찌나 세련되고 예뻐졌는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격리학원 보내달라고 아버지한테 조르고 있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중병으로 쓰러지시면서 저는 엄마 옆에서 병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위로 3명의 오빠가 전부 도시로 나가서 살고 있었고 저와 여동생만 있었는데 여동생은 저랑 7살 차이가 나서 많이 어렸거든요. 제가 집안일도 하고 엄마 병간호도 했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아버지는 엄마가 아프니 많이 속상해하시고 충격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엄마를 고쳐보려고 큰오빠가 있는 서울의 대학병원까지 가서 입원도 했지만 손 쓸 수가 없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제 옆에서 5년을 더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엄마는 기운이 좀 있는 날에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경옥이 격리학원 갔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이러고 있어서 어쩌노. 에이, 왜 그래 갑자기. 그깟 격리학원이 뭐라고. 그때 잠깐 바람 불었던 거라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 별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결혼은 엄마 다 낫고 건강해지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얼른 기운 차리고 일어나. 아휴, 우리 착한 딸. 우리 경욱이 없었으면 엄마 어쩔 뻔했을꼬. 엄마는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픈 엄마였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가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말이에요. 그래서 2달 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도 오빠들도 여동생들도 다 슬플 텐데 저를 달래고 위로하느라 바빴죠. 그때는 엄마 병명을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암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했으면 더 오래 사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한도 끝도 없이 후회스럽고 시대 탓을 하게 되네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저는 어느덧 26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그제야 저 결혼 못 시켰다고 걱정이 대단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생각이 모자라 우리 경옥이 짝도 못 찾고 나이만 이렇게 먹었네. 내 진작에 마누라 말 듣고 경옥이 짝 물색할 걸. 미안하다 경옥아. 아버지가 눈앞의 것만 생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뭘요? 저도 결혼 생각 없었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때 되면 다 하지 않겠어요? 야, 그런 말 마라. 네가 왜 집신이냐? 예쁜 꽃신이지. 오색수 넣은 예쁜 꽃신이 그런 말하는 거 아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애비가 선짜리 알아보마. 그때 제 나이는 꽉 찼다고 시집 안 가냐는 독촉을 많이 들었어요. 30쯤 결혼하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고 대부분 20 초반이나 25살까지는 다 결혼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둘째 오빠가 어떻게 연결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실은 저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엄마가 다니던 읍내에 있는 병원 접수대에서 일하는 남자였어요. 저한테 상냥하게 잘해줘서 인상이 남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 쪽에서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게 둘째 오빠 귀에 들어갔고 다시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였죠. 나이는 저보다 3살 위였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양쪽 집안이 다 두 사람 얼른 결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어떻게 얼렁뚱땅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볼 때에도 결혼할 때에도 좋은 사람이었어서 저는 그걸로 만족했네요.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원무과로 승진해 일하는 걸로 만족하던 사람이 무슨 개발 사업을 한다며 돈 타령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을 내놓으라는 소리였어요. 결혼하고 1년이 좀 지났을 때였어요.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더 문서 조작이 쉽고 도장 같은 거 진위를 가리는 게 어려운 때였고 남편은 제 주민증과 땅 문서를 들고 나가서 지 멋대로 서류를 조작해 공동 명의인 양 꾸며서 제 도장과 남편 도장을 찍어서 팔아먹었어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해도 귓등으로 듣는 척도 안 했어요. 당시 제가 임신 한 7개월쯤이었는데 한마디로 아이까지 가진 여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요. 남편은 사업 핑계로 사람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고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당연히 임산부의 저에 대한 배려는 없었고요. 돈 쓰는 걸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하고 다니는 모양새만 봐도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제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을 꽤나 많이 써버렸고 저는 딸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할 때였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마련해준 폐물들을 몰래 감춰놨어요. 살림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뒀던 통장도요. 그건 말 그대로 비상금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더 이상 벌어오는 돈이 없으면 그걸 써야 했죠. 하지만 남편은 집안 사정은 아랑곳 없이 몸조리하는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어요. 돈이 없다고 하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폐물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건 못 줘. 당신이 지금까지 친정에서 받은 유산 날린 게 얼마인데 내 폐물까지 내놓으라는 거야? 절대 안 돼. 나랑 내 새끼 먹고 살아야지. 야, 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냐? 이게 진짜 부자부자 하니까. 남편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저희 친정 농사일을 해주시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러 왔다가 남편이 돈을 내놓으라며 세간살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희 집안은 동네에서 평이 좋았고 다들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은 남편 보고 한마디씩 다 했죠. 어떻게 아이 막 낳은 부인한테 그럴 수 있냐고요. 세상에, 경옥이 엄마가 저 세상에서 까무러치겠어. 이게 웬일이야? 아니, 아무리 막대 먹었어도 이런 법이 어딨어? 그러게, 저 집안 소문 안 좋다는 말 들었을 때 이 결혼 말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아주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뜯어 말렸어야 했어. 남편 집안은 다른 지역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 그닥 평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걸 뒤늦게 한 동네 사람들이 저희 결혼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나이 찬 저를 시집 보내려고 애쓰고 있는 아버지와 오빠들을 보니 적극적으로 말릴 수가 없었대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사실을 알고 좀 후회를 하셨다는데 저한테는 내색을 안 해서 몰랐고요. 둘째 오빠도 이런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으면서 병원에서도 동네에서도 남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자 남편은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한테 좀 잘해주기도 했고요. 그제야 딸아이 이름도 지었어요. 남편 집에는 딸아이 돌림자가 없다고 해서 저는 친정 조카아이들과 같은 돌림자인 해를 따서 해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남편이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 줬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는 남편이 전처럼 다시 성실하게 살 거라고 착각했어요. 아이가 밤새 열이 끓고 아프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그때 병원을 관두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며 집에서 놀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연줄이 있을 때인데도 자기는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할 거라고 큰 소리치고 그만뒀는데 이런 모습 보일 수 없다나요? 그러면서 전화만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날이 밝자마자 애를 들쳐업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는 딸아이가 아기들이 걸리는 폐렴 증세라며 긴급처치에 들어갔어요. 입원실에서 조그만 아이가 링거를 맞으며 쌕쌕거리는 게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는 계속 눈물바다였죠. 아이는 그날 하루 꼬박 고비였고 저는 아이 옆을 지키느라 집이랑 남편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쯤이 돼서야 아이가 열도 내리고 진정이 됐는데 그 전에 집에 왔던 아주머니가 황급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유, 경호가 네 집 가봐라. 큰일 났다. 나는 김치 담은 거 좀 주려고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 집이 다 뒤집혀서 난장판이고 네 신랑 집은 보이지도 않는다. 없어졌어. 아주머니는 김치를 주려고 왔다가 집이 난리 난 걸 보고 저를 찾았고 이웃한테서 아이가 아파 여기 병원에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주머니한테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황급히 집에 왔죠. 아주머니 말대로 집은 아수라장이 돼서 제대로 된 살림살이를 찾아보기도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릇이니 컵이니 다 박살내놓고 제 화장대 거울까지 깨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꽁꽁 숨겨놓은 개인 금고에서 폐물을 전부 가지고 사라졌어요. 전날 병원에 가기 창피하다고 전화만 해주겠다고 했던 게을러 보이고 짜증난 얼굴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저는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와 살아야 했기에 힘을 냈는데 딸이 퇴원한 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남편이 집까지 저당 잡혀서
돈을 해먹고 도망갔다는 거였죠. 결국 집은 빚쟁이들한테 넘어갔고 저는 집에 남은 것들 중 그래도 돈이 되는 것들을 모아 팔았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저는 둘째 오빠가 있는 대도시로 갔어요. 거기서 오빠가 소개시켜준 시장통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죠. 둘째 오빠는 자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사람 만나 고생하게 됐다고 미안해했어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고요. 어떻게 사람이 남의 속마음 본성까지 다 알 수 있겠어요. 오빠 잘못이 아니니 그러지 말라고만 했네요. 거기서 저는 딸이 5살 생일이 될 때까지 일을 했어요. 오빠들은 저를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정말이지 힘든 일이 한꺼번에 온다고 이상하게 저희 오빠들도 다 하는 일이 안 되고 고생스러울 때였어요. 막내 오빠는 하다 안 돼서 해외로 이민까지 가버렸어요. 거기에 가서 뭐라도 해먹으며 살겠다고요. 저도 저대로 버티다가 결국 병을 얻고 말았어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 피곤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때 제가 식당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반찬 주문을 따로 받았어요. 식당 사장님도 제 음식 솜씨가 좋다며 오히려 저한테 돈 벌라고 주문을 받으라고 등 떠밀어 줬네요. 그렇게 반찬을 주문하는 집들은 거의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돈 좀 있는 사모님들이었죠. 그중 한 집이 사업하는 집이었는데 사모님이 제 또래에 참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제 딸을 유독 예뻐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못 갖는다니 딱해서 제가 더 잘해줬었네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저희 딸을 양녀 삼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고 그 뒤로 그 사모님과 만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한국에 있는 두 오빠는 저를 도울 형편이 안 됐어요. 여동생도 좀 먼 데로 시집가서 보기가 힘들었죠. 정말 온 집안이 가장 힘든 시기였네요. 그때 그 사모님이 집에 누워있는 저를 찾아와서 설득했어요. 제가 혜수를 정말 예뻐하고 좋아해요. 나한테 이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생각해요. 경옥씨, 제가 혜수 정말 잘 키울게요. 혜수가 좋은 옷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사모님은 몇 차례씩 저를 찾아와서 열심히 설득했고 어느 날 동네에서 돈 없는 거지라고 또래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고 우는 딸을 본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혜수야, 엄마 잊지 마. 엄마도 우리 혜수 절대 안 잊을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렇게 혜수랑 헤어지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보낸다는 거 잊지 말아줘.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꼭 안고 저와 둘이 찍은 사진이 든 목걸이를 짐에 넣어주었어요. 아이가 저에게 손을 흔들고 고급 승용차에 타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 내 품을 떠나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국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동안 끙끙 앓아 누웠던 저는 2달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어느 회사의 매점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직원도 꽤 되고 안정된 회사였죠. 거기서 저는 2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회사 부사장이었는데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가는 저하고 출퇴근 시간이 겹칠 때가 많아서 자주 인사를 하다가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도 부인을 여의고 혼자 산 지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렇게 높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나 했는데 그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결국 둘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재혼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남편 쪽에서는 저를 못마땅해 했죠. 하지만 남편이 설득하니 집안 어른들이 이랬다고 하네요. 그래,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네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따지겠니? 우리가 간섭하는 것도 좀 우습다. 모쪼록 둘이 오붓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시댁 어른들이 참 감사했어요. 결혼하고도 저한테 별로 싫은 티도 안 냈고요. 남편도 제가 딸을 어쩔 수 없이 떼어 보내야 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저는 부랴부랴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 그 사모님 댁을 찾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미 거기를 떠나고 없었어요. 당연히 딸도 없었고요. 겨우 수소문을 해서 그 집 친척을 찾았는데 정말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 미국 갔어요, 이민이요. 여기 완전 뜬 거예요. 딸내미가 피아노를 되게 잘 쳤거든요. 그래서 그 딸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여기 생활 다 정리하고 떠난 지 좀 됐는데 내가 혹시라도 연락받게 되면 전달해 줄게요. 너무 황망해서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집에 간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붙잡고 어린애처럼 엉엉 통곡했어요. 사정을 알게 된 남편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도 저를 위로했죠. 그래도 혜수가 더 좋은 환경에 공부하러 간 거잖아. 잘 되려고 간 거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우리 잘 살고 있으면 언제든 혜수 만날 수 있잖아. 그 친척분이 연락 오면 전해준댔잖아. 우리 희망을 갖고 살자고. 남편 말이 맞았어요. 아이는 더 좋은 데에서 잘 되려고 갔으니 제가 못 본다고? 아니, 만남이 늦어진다고 슬퍼만 할 일이 아니었죠. 저는 해줄 수 없었던 걸 그 집에서 해주고 있는데 감사해야 할 일이었죠.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매일 딸이 건강히 무사히 잘 지내기만을 빌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도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네요. 30이 훌쩍 넘은 나이라 그때로 치면 노산에 속했지만 아이도 탈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고 저도 특별히 나쁜 곳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때 친구네 의료기기 회사로 옮겨 이사로 있었는데요. 어찌나 좋아하는지 회사 직원 전부한테 아들 태어났다고 선물을 했어요. 남편과 전부인 사이에서 자식이 없어서인지 시댁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저한테도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첫 딸이 태어났을 때에는 친정 외에 축하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떨떨하고 신기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만큼 축하받지 못했던 딸 생각에 좀 울적해지기도 했고요.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더더욱 속으로 딸이 잘 지내기를 기도하게 됐어요. 딸의 소식은 계속 들을 수 없었는데 저희도 한번 이사를 하고 근 친척도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서 연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저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하늘에 맡기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자라줬어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좀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는가 싶더니 학점도 안 따고 계속 학사 경고를 받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꼭두각시처럼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도 다 컸잖아. 성인이라고. 집안 백만 믿고 흥청망청 사는 친구들과 어울리던 아들은 결국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어쩌다 구한 일자리도 잘리기 일쑤였어요. 결국은 남편 회사 공장에 부사장 직위를 주고 앉혀놨는데요. 거기서 아들은 기계 오작동 사고를 내고는 집에서 저와 남편의 통장에 돈을 훔쳐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어요. 찾으려고 해도 전혀 연락이 되질 않았죠. 남편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아 건강이 악화됐고 1년도 되지 않아 은퇴해야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너무 아들을 오냐오냐 해준 것 같다며 깊은 후회를 했네요. 늦게 얻은 외동아들이라서 남편뿐 아니고 온 집안 식구가 그의 말이라면 벌벌 떨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게 어디 당신 탓만이겠어. 나도 성태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 너무 자책하면 몸에 더 안 좋아. 그러지 마. 남편은 그러고 2년을 더 살았는데 당시 신장이 너무 나빠져서 계속 투석을 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고 나서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상당했다고 겨우 연락을 한 아들놈이 장례를 치르자마자 저한테 남은 아파트까지 팔아먹고 다시 사라진 거였어요. 정말 인생이 너무나 더덥고 허무하더라고요. 삶의 끝이 이런 건가 싶어 나쁜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면 먼저 간 남편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이를 악물고 살아야 했죠. 저는 여동생 가족의 도움으로 경기도권의 방 하나짜리 작은 빌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첫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않고 지나온 시간들만 떠오르더라고요. 전 남편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리고 이제는 제 아들놈이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게 무슨 영화 같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러면서 헤어진 딸이 더 보고 싶어졌어요. 어딘가에서 딸아이는 잘 살고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를 놓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 힘으로 저는 여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카운터를 보게 됐어요. 여동생 남편이 하는 식당이었는데 제법 자리를 잘 잡았고 손님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는 좀 유명했어요. 덕분에 제가 먹고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딸아이에 대해 알아보려 무진 애를 썼어요. 하지만 좀처럼 딸이 입양을 간 집안 식구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시간만 더덥실렀어요. 3년 정도 지나니 이제는 다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는 바짝 마르고 쭈글쭈글해진 늙은 여자가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에휴, 그래, 다 포기하자.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 성태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고 혜수는 정말 잘 됐을 거야. 이제 그만 다 놓아버리자, 경호가. 그렇게 마음을 다 놓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여느 때처럼 식당에 출근을 했는데 식장 앞에 웬 중년의 여자가 서성대고 있더라고요. 어딘가 모르게 세련되고 우아한 여자였어요. 아직 오픈 전인 식당을 자꾸 기웃거리길래 시작하기를 기다리나 싶어 다가갔죠. 아직 식당이 열려면 2시간은 있어야 돼요. 식사하려고요. 제 목소리의 여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빤히 저를 보는데 저도 어째 그 여자한테서 눈을 뗄 수 없더군요. 분명 모르는 사람인데 어딘가 익숙하고 정이 갔어요. 여자는 금세 눈에 눈물이
옛날에 땡땡땡도 땡땡시에 살던. 맞죠?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가슴이 뭔가 맞은 것처럼 덜컹거렸어요. 중년의 고상한 여자 얼굴 안에는 제가 매일 밤 그리워하던 5살 혜수의 모습이 있었어요. 너 혹시 설마?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여자는 가방에서 목걸이 하나를 꺼냈어요. 저와 제 딸의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였죠. 제가 입양 갈 때 줬던 거였어요. 사진 속의 저와 딸은 빛이 바래져 있었지만 어리고 어린 혜수와 젊은 시절의 제가 분명했어요. 엄마 나야. 혜수야 엄마. 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겨우 새어나왔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덥석 붙잡았어요. 혜수냐? 진짜 혜수야? 내 딸 맞아? 어머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딸 역시 눈물을 펑펑 쏟았고요. 잠시 후 식당에 나온 여동생 부부가 저희를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얼른 저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진정을 한 저희는 그제야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너 엄청 찾았어. 그런데 도저히 연락처를 알 수가 없더라고.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도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엄마 찾았어. 그러다가 옛날에 외갓집에서 일했다는 할머니 통해서 계속 사람 찾아다니며 엄마 있는데 찾아낸 거야. 근데 엄마, 왜 식당 일을 하고 있어? 그동안도 계속 힘들었던 거야? 저는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딸아이에게 대충 이야기를 해줬어요. 딸도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더군요. 입양간 부모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서 이름도 바꾸지 않고 친엄마도 잊지 말라고 해주었대요. 그리고 딸이 피아노를 너무 잘한다니까 바로 미국에 있는 교수를 만났고 그 교수가 가르쳐보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 갔다고 하네요. 그때 양어머니가 미국에 가는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저한테 전해주지 않아서 일이 꼬인 거였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모든 게 잘 되었는데 딸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미국에서 친척과 동업하던 양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때 좀 힘들었대요. 딸은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돈을 벌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그 후 무사히 대학원까지 졸업했고 여기저기 콩쿠르에서도 상을 타서 미국 내의 작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다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살고 2년 전쯤 귀국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딸의 손을 연신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우리 딸. 그래도 큰 고생을 오래 하지 않아 너무 다행이야. 우리 딸 너무 고맙다. 이렇게 잘 커져서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이걸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봐. 무슨 말이야 엄마. 엄마 인생 지금부터야. 이제 나랑 그리고 우리 양부모님이랑 재밌게 잘 살아야지. 엄마 사위도 만나야지.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내가 엄마 돌볼 거니까. 그러면서 딸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그날로 사위를 만났어요. 국제 변호사라는 사위는 한국의 명문대학 교수로 들어왔더라고요. 딸도 예술고등학교에서 레슨을 한다고 했어요. 손녀, 손자도 있었고요. 그걸 보니 제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어지더라고요. 이걸 보려고 내가 고생을 했구나 싶어 그저 모든 게 감사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미국에서 딸아이의 양엄마가 왔어요. 양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사모님도 이제 다시 한국에서 살기로 했다는군요. 저는 사모님을 거의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살아있으니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저는 당연히 아는 줄 알고 있었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혜수 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이라뇨.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우리 서로 혜수 엄마라고 부르면 어때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요. 저와 사모님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딸아이가 마련해준 지금 사는 성동구 아파트로 왔고요. 혜수를 키워준 양엄마와 함께 살게 됐죠. 이사 오면서 딸 부부는 여동생 부부한테 고맙다고 사례까지 했어요. 저 대신 인사까지 해주니 그제야 내 새끼를 찾았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고요. 여동생 부부도 너무 잘 됐다고 자기들 일처럼 좋아해줬어요. 딸네 집하고도 가까워서 자주 오갔고 그새 여행도 2번이나 갔다 왔네요. 그동안 먹고 사느라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오빠들 집도 갔고요. 제 평생에 이렇게 편안하고 마음 놓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아파트를 해먹고 달아났던 아들 녀석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 레슨하는 날이라 제가 손자 손녀 챙겨주려고 딸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공원에서 누가 저한테 달려오는데 보는 순간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놈이 저를 보자마자 돈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엄마, 내가 진짜 급해서 그러거든. 헤어진 누나 찾았다며. 그 집 꽤 잘 산다던데. 매형이 국제 변호사에 대학 교수면 돈 많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 뭘 좀 해줬을 텐데. 그거 나 좀 주라. 어? 내가 진짜 더는 돈 빌릴 데가 없어서 그래. 내가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요즘 경제가 너무 바닥이잖아.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더라고. 나도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떠나기 싫었는데 진짜 잘 돼서 다시 나타나려고 했어. 다 갚아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돈 좀 해줘. 혹시 엄마한테 없으면 누나한테 얘기 좀 해줘. 어? 너 나를 나 몰라라고 아파트까지 팔아먹고 연락도 다 차단하고 찾지도 못하게 해놓고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충 어떻게 사는지는 알고 있었던 거네. 내가 그 단칸방 낡은 빌라에 살 때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아놓고 번듯한 데로 오니까 뭐? 이제 와서 돈을 해달라고? 누나? 누나 매형 소리가 잘도 나오는구나. 나 너 더 이상 내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기로 했어. 너 마음에서 놓은 지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엄마 제발. 나도 그러려고 하던 게 아닌데 이 망할 놈의 옆에 내가 돈을 너무 펑펑 쓰는 바람에 다 사달이 난 거야. 엄마 한 번만 나 한 번만 봐주라. 네가 퍽도 네 마누라 때문에 이렇게 됐겠다. 내가 널 몰라? 나랑 네 아빠가 평생 제일 후회한 게 뭔지 알아? 네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 그렇게 너를 떠받들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런 망나니는 되지 않았을 텐데. 아빠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너 때문에 자기가 잘못 키웠다고 후회하다가 병 생겼던 거라고. 그런 아빠 재산을 네가 다 털어먹었잖아. 그런데 감히 어디 이제 와서 얼굴을 띠밀어. 너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봐.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경찰이라도 불러서 쫓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여기 경비 아저씨, 이 남자 좀 쫓아주세요. 여기 주민도 아닌데 와서 사람 괴롭히네요.
제가 불호령을 하자 아들은 별 수 없이 아파트 단지를 떠났어요. 저한테 엄마가 맞냐며 끝까지 불평을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간 것도, 제가 그 고생을 한 것도 너무 뼈 아팠거든요. 그리고 이러지 않으면 아들은 평생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았어요. 결국 아들은 이혼을 하고 지방 어디로 내려간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들한테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녀석은 고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저는 이렇게 자식 하나를 다시 돌려받고 자식 하나는 또 멀리 보내게 됐네요. 정말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식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주고 감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딸아이는 양부모님이 사랑을 주면서도 엄격하게 키웠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이제 와서 얼마나 바로잡힐지는 몰라도 지금이라도 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냉정해지려고 해요. 저는 딸의 영엄마와 함께 손자 손녀 돌보며 말 그대로 오붓하게 지내고 있어요. 참 행복한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할 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